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영전 앞마당입니다. 대약볕 아래 놓인 가로세로 2m 남짓의 좁고 어두운 나무 괴짝 하나, 그 안에서 조선의 다음 왕이 죽어갑니다. 미쳐버린 아들을 눈물로 처단한 비극적인 아버지, 우리가 교과서와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아는 사도세자 죽음의 동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결론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기록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직전 그는 자결하라는 아버지 영조의 칼부림 앞에서 누군가에게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가 매달린 대상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권력자, 자신의 장인인 홍보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외침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의 핵심 신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세자의 호위 군사들도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의 기록을 모른다면 이 죽음은 그저 미치광이 아들을 향한 처벌로 남게 됩니다. 왜 아무도 다음 왕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미치광이 처벌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가장 냉혹한 정치적 처형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촘촘한 포위망을 지금부터 쫓아가 보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후계자였습니다. 영조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국정의 절반을 통제하던 시권자가 하루아침에 반을 한 번 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전락한 순간,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시작됩니다. 실권을 쥔 세자가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뒤주에 제 발로 들어갔을까요? 당시 창경궁에는 세자를 곁에서 호위하는 이기사 병력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자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들의 태만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명령 체계가 이미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윤 5월에 지는 듯한 무더위, 영조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명했을 때 현장에는 조선의 핵심 관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짧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은 땅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이 울음은 정말 세자를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거대한 판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연기한 것에 불과했을까요? 현장을 압도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대할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된 정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무서운 합의가 그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죽음을 단순한 광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자가 갇히기 며칠 전 영조는 아주 기묘한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한양 도성을 방위하는 훈련대장과 어용대장, 특정 정파의 인물들로 일제히 교체한 조치, 마치 거대한 군사 충돌이나 쿠데타를 대비한 도성의 군권을 하나의 세력에게 완벽하게 몰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적을 또간에 가두고 포위하려는 사령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인사 조치가 이모아벤의 물리적 벼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도구, 뒤주가 등장합니다. 원래 영조의 명령은 자결이었습니다. 세자가 이를 거부하며 버티자 누군가 뒤주를 가져왔죠. 성인 남성 한 년이 웅크리고 앉아도 꽉 차는 이 괴짝은 우발적으로 눈에 띄어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죽이되 반역죄로 처형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가장 정교한 정치적 타협물이었습니다. 조선의 형법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끔찍한 사형 도구는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칼로 베면 명분이 어긋나고 사약을 내리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 뒤주는 그 모든 행정적 부담을 지워버리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반역죄로 처형하면 세자의 아들, 즉 훗날의 정조 역시 연좌제에 묶이게 됩니다. 영조와 현장의 신하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 정조는 살리면서도 통제불능해 사도세자는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했던 복잡한 상황, 뒤주라는 기괴한 형벌은 그 복잡한 셈법을 단번에 풀어내는 최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피해를 내지 않고 굶겨 죽이는 방식, 광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차가운 정치적 계산과 법리적 회피였습니다. 이것이 뒤주가 선택된 진짜 이유입니다. 광인과 비극적인 아버지라는 프레임을 한꺼풀 벗겨내면 창경궁 앞마당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노론과 소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옥자를 지켜야 했던 늙은 왕의 시선, 이 모든 비극이 그저 세자의 정신병 때문이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1762년 윤 5월 그날 대약볕 아래 숨어있던 진짜 설계자들의 얼굴을 영영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록은 광기를 말하지만 정황은 포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물이 어떻게 짜였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이모아벤이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끔찍한 폐륜의 사건.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기록의 이면에 남겨진 권력의 지형들을 다시 펼칠 것입니다. 왜 세자는 칼이 아니라 하필 뒤주라는 숨막히는 공간에 갇혀야만 했는지, 그 8일의 시간 동안 굳게 닫힌 괴짝 밖에서는 대체 무슨 은밀한 거래가 오갔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1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곳에 모든 불행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49년 영조 25년 창경궁의 한장각입니다. 25살의 젊고 총명한 세자의 선 앞에 거대한 장부와 상소문들이 산처럼 쌓입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국정의 절반을 처결하는 막강한 권력, 이른바 대리청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계자로서의 완벽한 수업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세자는 밤을 새워가며 문서를 읽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왕위 계승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리청정은 축복이 아니라 세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치밀한 정치적 포위망의 입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의 조정은 노론이라는 거대한 단일 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세자가 아무리 올바른 판결을 내려도 집행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비대칭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자에게는 책임만 주어졌을 뿐 실제 집행권은 노론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론은 영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습니다.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치명적인 의심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 정통성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준 노론의 눈치를 뼛속 깊이 볼 수밖에 없었죠. 늙은 왕조차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왕이 노론의 눈치를 보는데 젊은 세자가 그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노론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당시 노론이 통제하던 국가 세수와 군영의 이 예산은 조선 전체의 재정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육조 판서를 비롯한 재무 관료들 대부분이 그들의 인맥이었습니다. 전국 8도의 물류와 세금이 그들의 그물망을 거쳐 한양 도성으로 흘러들어왔죠. 그 거대한 자금줄과 장부 앞에서 세자는 자신을 호위하는 권리, 말단 병사한명의 처우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돈줄이 막힌 권력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세자의 좌절감은 여기서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고 패기 넘쳤던 세자는 이 비정상적인 권력 독점을 깨고 싶어 했습니다. 노론에 밀려 숨죽이고 있던 소론과 남인, 인사들을 조금씩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이 지켜야 했던 유일한 정치적 균형이자 미래의 조선을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노론의 일당 독재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훗날 거대한 비바람을 몰고 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면 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꼈겠네요? 맞습니다. 노론에게 세자의 독자적인 성장은 곧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손의 우호적인 세자가 진짜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숙종 시절부터 이어져 온 당쟁의 비바람을 겪은 그들입니다. 노론 가문 전체가 숙청당할 거라는 실질적인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제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창경궁의 공기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영조에게 낱낱이 보고되는 거대한 감시망이 가동됩니다. 세자가 누구와 차를 마셨는지, 어떤 무예서를 읽었는지, 심지어 상소문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해부되어 아버지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다음 권력을 사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의 소통구조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군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신정한 집, 왕의 비서실 요직을 노론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자의 작은 실수나 불만은 영조에게 즉각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반면 세자가 올리는 해명이나 억울함은 중간에서 교묘하게 지연시키거나 아예 묵살해버렸죠. 정보의 파이프라인이 한쪽으로만 뚫려 있었습니다. 이 행정적 지연이 세자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보고의 비대칭. 영조의 귀에는 아들의 시책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쏟아졌고, 세자의 귀에는 아버지가 내뱉는 차가운 질책만 즉각적으로 꽂혔습니다. 권력의 핵심 정보망이 다음 왕을 완벽하게 고리치켜버린 겁니다. 왕과 세자 사이의 신뢰는 정보의 왜곡 속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한양 도성 한가운데서 세자는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오해를 풀려 해도 전각의 문은 번번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석고대죄를 하며 변명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질책만 쌓여가는 시간. 그 억압된 분노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세자의 이성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청에 시달리는 증세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고립의 시간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광기. 그것은 처음부터 세자의 머릿속에 숨어있던 유전병이 아니었습니다. 소통이 철저히 차단되고 선택지가 모두 사라진 밀실 안에서 고립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구조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영조실록은 세자의 이상 행동을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묘사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권력의 억압을 함께 읽어내지 않으면 진실의 절반만 보게 됩니다. 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세자가 이성을 잃고 궁궐 안에서 무고한 궁녀와 내관을 해치기 시작했을 때 노론의 대신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 묻은 소식을 가장 빠르게 가공하여 영조에게 실어나눴죠. 세자가 무너질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청하는 후계자는 역설적으로 노론에게 가장 든든한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훗날 이 끔찍한 시간의 진실을 담고 있던 승정원 얘기. 수많은 페이지들은 누군가에 의해 대대적으로 물에 씻겨나가 하얗게 지워집니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포위망의 과정을 지우고 오지 세자가 미쳤다는 단편적인 결과만 역사에 남기려 했습니다. 수십권의 장부가 백지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조선 기록 문화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의 앞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읽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성격이 불같은 아버지와 미쳐버린 아들의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조선의 옥절을 차지할 것인가, 목숨을 건 가장 냉혹한 권력 투쟁에
무대가 이미 창경궁 앞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영조는 아들을 의심했고 신하들은 그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세자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며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 봄, 그 팽팽하던 긴장의 끈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세자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긋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을 넘어선 정치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자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곧게 닫힌 창경궁 거일문 앞입니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은밀하게 문을 통과합니다. 1762년 봄 조선의 심장부는 또 제일 거대한 진영으로 완벽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늙은 왕의 침전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젊은 세자의 동궁전으로 모여드는 발걸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벌레의 공기는 이미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끝나는 정치적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며 노론의 기득권을 공격적으로 위협하자 노론은 가장 치명적인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자의 장인 홍봉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아내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왕실의 외척이자 노론의 핵심 실세였던 그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가장 기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는 사위를 지킬 것인가 가문을 지킬 것인가 하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의 결정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자기 딸의 남편인데 잔인이 세자를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장 상식적인 시선입니다. 피부치의 정표를 생각한다면 잔인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혈연보다 훨씬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홍봉안을 비롯한 노론, 가문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핏줄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봉안은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자가 무사히 왕이 되면 혜경궁 홍씨는 왕비가 됩니다. 자신은 왕의 잔인이 되죠. 하지만 세자가 점차 소론과 남이를 끌어안으면 노론은 외척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홍봉안의 계산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를 지키려다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것인가 아니면 사위를 버리고 손자인 정조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이 냉혹한 저울질 속에서 장인조차 세자의 든든한 노군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저울은 이미 손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층위를 한 단계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촘촘한 구조를 짰는가. 이 거대한 정치적 사례극의 판을 짠 진짜 서의계자들은 현장에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장부와 군관 그리고 합법적인 인사이동으로 자신들의 뜻을 철저히 관철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가장 세련되고 무서운 살인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1762년 조 도성 방위를 책임지는 어영창과 훈련도감의 핵심 지휘관 자리가 일제히 교체됩니다. 새로 임명된 이들은 놀랍게도 모두 홍봉안의 친동생 홍인안을 비롯한 노론, 강경파 측근들이었습니다. 수도 방위의 척추가 순식간에 반대파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군사적 이동은 다가올 폭풍의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도성의 무력을 통제하는 군권 100%가 세자를 반대하는 세력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당시 한양을 방어하던 군 병력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거대한 무력의 참끝이 사실상 단 한 사람, 동궁전의 세자를 향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고을 안에서조차 자신을 물리적으로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막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언제라도 동궁전을 포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인 영조가 이 대규모 군권 잔화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영조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늙은 왕은 노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빌려 통제불능의 아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반대로 노론은 왕의 불안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합법적으로 도성의 군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두 거대한 이기심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떨어진 순간입니다. 왕과 신하의 무서운 합작이었습니다. 이 즈음 승정원의 기록을 관리하던 선이 손을 거쳐 비밀 문서 하나가 은밀히 이동합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채 굳게 봉인된 장기. 그 문서의 겉면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지만 누군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적어 올린 사찰 기록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벌레의 은밀한 눈과 귀는 세자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이 문서가 훗날 어떤 끔찍한 비바람을 불러올지 거의담 밖을 맴돌던 세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벼랑 끝에서 세자는 점차 이성을 잃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녀와 내관을 무참히 해치고 밤마다 걸담을 넘어 도성을 빠져나가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무기를 모으고 여성을 구매드리는 등 왕실의 금기를 깨는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극단적인 이상 행동과 폭력성은 분명 지탄받아야 할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세자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일까요? 아니면 노론과 영조가 합작해 만든 완벽하고 숨막히는 감옥 안에서 한 인간의 이성이 서서히 부서져 내린 결과물일까요? 수많은 사료들은 세자의 잔혹함을 기록하지만 그 원인이 된 극도의 고립감은 애써 축소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의 폭력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광기가 먼저였을까요? 선택의 시간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자에게 남은 길은 이제 둘 중 하나뿐이었죠. 숨지려 미치광이로 살다가 조용히 폐위되거나 아니면 쥐고 있던 마지막 칼을 뽑아 극단적인 반격을 시도하는 것. 1762년 윤호월 창경궁의 대합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기 며칠 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최악의 도화선에 마침내 불이 붙고 맙니다. 나경원의 고변. 이 이름 석자가 등장하는 순간 비극의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할 나경원이라는 자의 신분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1762년 윤호월 22일 창경궁 홍암은 바뀝니다. 평조에 소속된 말단 관노비 나경원이라는 사내가 어둠을 뚫고 붉은 함을 든 채 나타납니다. 그가 바친 뒤 곧장 영조에게 올라간 문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결정적인 고변세였습니다. 일개 노비가 한나라의 다음 왕인 세자의 비행과 역모를 낱낱이 고발한 겁니다. 왕실의 은밀한 내부 사정이 노비의 입을 통해 세상에 터져나온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노비가 왕의 후계자를 역모로 고발한다고요? 공문 경비가 그걸 그냥 통과시켜준 겁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와 궁궐 출입 통제 시스템 안에서 뒷배가 없는 관노비가 왕의 직속 기관의 다음 왕의 역모를 고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고발은 철저히 기획된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누군가 나경원의 배후에서 대본을 써주었습니다. 고변서의 내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세자가 궁궐 안에서 무고한 자들을 해친 것을 넘어 몰래 무기를 모으고 여심을 관에 끌어들였다는 구체적인 기록들, 단순한 관계를 넘어 비정상적인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훗날의 기록들은 나경원의 배후에 노론 강경파 혹은 영조, 본인의 은밀한 무기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이 고발장은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이 문건이 승정원에 접수되어 은밀히 처리되던 바로 그 시간, 촛불 아래서 장기를 베개줬던 승정원의 말단 하급살이는 붓을 멈추고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심코 필사하고 있는 이 몇 장의 종이가 며칠 뒤 도성 전체를 뒤집고 다음 마음을 지워버린 사형 선고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위에서만 돌았고 실무자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사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 시스템이 살인에 동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조의 반응은 대단히 기묘합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고발이 들어오면 일개 노비가 어떻게 권례, 은밀한 정보를 얻었는지 배후부터 철저히 캐묻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입니다. 국문을 열어 배후 세력을 색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을 불경제로 처형하면서도 그가 바친 문서의 내용만은 100% 사실로 공식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의심 없이 고발을 수용하는 왕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론과 영조가 쳐든 그물 안으로 세자를 완전히 밀어넣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조는 즉각 세자를 불러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비행을 꾸짖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역모의 수계를 직접 신문하는 친국의 잠. 세자는 땅에 엎드려 울며 배후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늙은 왕의 귀는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습니다. 도성의 모든 군권이 반대파에게 넘어간 상태. 장인인 홍봉안조차 굳게 입을 닫아버린 걸 안에서 세자의 손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남은 것은 그를 반역자가 아닌 형태로 어떻게 조용히 제거할 것인가 하는 가장 차가운 방법론뿐이었습니다. 명분은 세웠고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시간의 압박 속에서 가장 기괴한 처형 방식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윤호월 13일, 영조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뒤앞볕 아래 놓였던 뒤주는 처음부터 영조가 지시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바로 그 찰나의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기괴한 괴짝을 현장에 밀어넣었죠. 이 순간 누가 왜 하필 뒤주를 가져왔는지 그 괴짝의 주인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모화변의 진짜 설계자의 얼굴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끔찍한 밀담이 있었습니다. 윤호월 13일 영조가 검을 들고 들이닥치기 직전 창경궁의 깊은 어둠 속을 다급하게 가로지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장인 홍봉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세자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섰어요. 파이크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조를 은밀히 독대합니다. 세자의 생사가 걸린 그 긴박한 시점에 그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홍봉안의 손에는 도성의 모든 구령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노론이라는 거대한 단파의 운면이 쥐어져 있었죠. 영조 신옥과 한중록의 기록은 이 만남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비워두고 있습니다. 침묵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밀담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직후 일어난 연쇄적인 사건들을 통해 선명하게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거대한 피해 거래였습니다. 밀담 직후 도성의 모든 성문이 굳게 닫힙니다. 어영청과 훈련도감의 병력들은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며 폭풍전야의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영조가 세자를 부르고 칼을 빼든 휘영전 앞마당에 평소 권례를 지키던 세자의 호위 병력 500명은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철저한 병력 통제였습니다.
세자는 홀로 버려졌습니다. 이 완벽한 진공 상태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노론 세력이 세자를 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어냈음을 의미합니다. 손자 정조의 아니 그리고 다음 왕대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영조의 암묵적인 약속. 이 거대한 정치적 타협 속에서 사도세자 사람의 목숨은 이미 철저하게 거래표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의 숙성이었습니다. 잔인히 사위를 버렸다는 건가요? 대경공 홍씨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해경공 홍씨는 세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한중록을 보면 아버지가 세자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보다 오히려 자신이 아들 정조라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처절한 합리화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의 향이 있었습니다. 가문과 권력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포기해야 했던 처절한 상황. 세자는 궁궐 안에서 가장 믿어야 할 장인과 아내에게조차 완벽하게 버림받은 셈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세자가 숨을 쉴 공간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혈연조차 외면한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가 들이닥칩니다. 광기에 서린 아버지의 명령. 자결하라. 세자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때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누군가 다급히 외칩니다. 뒤지를 가져오라. 이 기괴한 형벌의 도구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대체 그 끔찍한 방법은 누가 생각해낸 건가요? 왕도 아닌 신하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기록에 따르면 이 끔찍한 제안을 한 인물은 당시 어영대장 구선복이라는 자였습니다. 노론 강경파의 핵심이자 무관이었던 그가 왜 하필 탈이나 사약이 아닌 뒤주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뒤주가 가진 법리적 마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모화변의 가장 차갑고 잔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의 법률상 세자에게 사약을 내리거나 칼노베어 처형하는 것은 곧 그를 반역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자가 반역자가 되면 그의 아들인 정조 역시 역적의 아들이 되어 왕위를 이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선의 엄격한 연좌제가 발동되는 순간입니다. 영조와 노론은 세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정조는 살려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다음 왕으로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유일한 해답. 피를 흘리지 않고 반역죄라는 명분 없이 그저 아버지가 미친 아들을 훈육하다가 불행한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기괴한 형벌. 그것이 바로 뒤지였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참혹함 이전에 철저히 법을 우회하는 편법이었습니다. 세자는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병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괴짝 속으로 밀려 들어간 다음 왕. 쿵 하고 뚜껑이 닫히고 붉은 쇠못이 박히는 소리가 창경궁 앞마당에 울려 퍼졌을 때 현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관료들은 땅에 엎드려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망치 소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주에 갇힌 세자는 단번에 죽지 않았습니다. 폐약뼈 다리 물 한 모금 없는 밀실에서 그는 무려 8일 동안이나 처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가 창경궁 담장을 넘어 메아리쳤습니다. 이 잔혹한 8일의 시간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피 말리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8일 동안 괴짝 밖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라도 세자가 살아나올까봐 밤을 새워 뒤주 주변을 서성이며 감시했고 누군가는 그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새로운 권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밀실 밖의 침묵은 밀실 안의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 끔찍한 대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음 결과를 보면 여러분은 권력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윤호월 21일 괴짝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마침내 국에 박혀있던 못이 뽑힙니다. 뚜껑이 열린 좁은 나무통 안에는 웅크리 제 차갑게 굳어버린 28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악취와 참담한 침묵만이 창경궁 앞마당을 맴돌았습니다. 영조는 죽음을 할인한 직후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생각할 사 슬퍼하이도 위치왕이 아들을 잃은 늙은 아비가 내린 애통함을 징표.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난 8일간의 완벽한 사냥이 씌워진 가장 합법적이고 위선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시호 뒤에 숨은 것은 살인의 정당화였습니다. 시신이 수습되자마자 도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비정상적인 군사 통제는 거짓말처럼 단번에 풀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군문이 활짝 열리고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수만 병력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밀실 밖에서 벌어진 8일간의 무기력한 방관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망각의 시한. 권력은 언제나 잔혹한 청구서를 남기는 법입니다. 노론 강경파는 최대의 정치적 위협이었던 세자를 무너뜨렸고 다음 옥자의 주인인 어린 정조를 철저히 자신들의 그물망 안에 두는 데 성공합니다.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점 이후의 기록은 뚜렷하게 방향을 틉니다. 세자가 죽고 보름 남짓 지난 무렵 영조의 언명 아래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던 사도세자 대리청정 기록들이 대대적으로 파기됩니다. 이른바 세주 작업입니다. 먹줄을 그어 몇 줄을 지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장의 묵직한 종이 묶음을 통째로 냇물에 담가 글씨를 완전히 씻어내버린 대규모의 관찬살의 말살 고가의 공식 기록이 물결에 시려 하얗게 표백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승자들은 세자를 올감했던 자신들의 충충함, 행정적 포위망을 장부해서 영원히 폐기했습니다. 오직 광기와 발작의 파편들만을 선별하여 역사에 남겼습니다. 철저한 정보 통제였습니다. 씻겨 내려간 검은 먹물과 하얗게 표백된 백지 앞에서 그날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완벽한 기록의 세탁이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끝났을까요? 권력자들이 지어낸 것은 오직 궁궐 서구에 쌓인 종이 무더기뿐이었습니다. 대학볕 아래 도열에 침묵했던 수백 명의 관료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불안에 떨었던 도성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비좁은 괴짝에 갇혀 죽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11살의 훗날의 왕, 그 어린 손자의 서늘한 눈빛과 뼛속 깊이 새겨진 기억 속까지 물로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기록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또 다른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빠져나가고 텅 빈 창경궁의 마당, 가장 철저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던 설계자 홍봉화는 과연 이 정적 속에서 평안했을까요? 그는 노론의 기득권과 자신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진달을 남편을 죽인 세력의 한가운데서 평생 숨죽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오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내렸던 가장 냉혹한 셈법, 그것이 훗날 가문 전체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음이 증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4년 뒤 왕자의 오른 정조의 첫 마디가 홍봉한 가문을 향한 복수의 신호탄이 됩니다. 창경궁을 덮었던 먹구름은 거쳤지만 이 사건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는 조선에 남은 40년 역사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합법을 가장한 궁궐의 장악 반대파의 입을 막아버린 정보에 독점 그리고 흠집을 덮기 위한 공공기록의 의도적 훼손, 승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과정을 통째로 지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남기는 이 기괴한 권력의 시스템, 그것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 문서와 데이터의 형태만 바뀐 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록, 전쟁과 소름 돋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1762년 윤호월의 그 대학볕 아래 놓였던 좁고 어두운 나무 괴짝 하나, 8일간의 비면이 멈추고 굳게 박혔던 못이 뽑혀나간 터, 빈 뒤주는 한동안 창경궁 앞마당에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다음 왕을 굶겨죽인 이 기대한 형벌의 도구를 치우라는 명령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글의 자네는 그렇게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무한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세자의 죽음을 미쳐버린 아들을 눈물로 쳐낸 비극적인 아버지의 결단으로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틈새를 쫓아온 이 추적에 끝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시선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광기가 빚어낸 창극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파이를 지키기 위해 다음 왕을 합법적으로 제거해버린 관료 집단의 치밀한 구조적 사례극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병리적 현상 뒤에는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늙은 왕이 훗날의 정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최후의 타협이었다고 볼 여지도 분명 열려 있습니다. 왕실의 안위를 위해 아들을 포기한 비정한 군주의 선택, 진실의 무게중심을 구조적 사례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군주의 비합, 희생에 둘 것인지는 오직 이 기록을 마주한 자들의 몫입니다. 어느 쪽이든 참담한 역사의 단면입니다. 다만 앞서 확인했듯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름 돋는 흔적은 피 묻은 칼이 아니라 냇물에 하얗게 시려나간 승정원 일기의 백지들입니다. 패자를 올감했던 포위망의 구체적인 과정은 장부에서 깨끗이 도려낸 승자에게 유리한 미치왕이라는 단편적인 결과만 역사에 남기는 방식, 이 무서운 기록의 편향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의심해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돌리한 문서를 통째로 물에 씻어버린 이 무서운 권력의 작동 원리는 오늘날과 선명하게 겹쳐집니다. 실패한 정책의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가 어느 날 서버에서 통째로 삭제되거나 불리한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는 현대의 수많은 행정 공백들, 250년 전 창경궁에서 완성된 이 기괴한 기록, 세탁의 시스템은 서류와 데이터의 형태만 바꾼 채 지금도 우리 주변을 조용히 맴돌고 있습니다. 이 8일간의 침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느냐가 결국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수많은 권력의 폭력을 가려내는 다음 선택을 만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둔 늙은 왕의 선택, 그것은 조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군주의 서늘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의 압박에 굴복해 자기 핏줄마저 거래표 위에 올려버린 권력자의 참담한 패배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지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시선을 남겨주십시오. 더불어 승자의 붓이 지워버린 역사의 이면을 덮어두지 않고 앞으로도 이 서늘한 진실의 궤적을 계속해서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닫힌 괴짝 너머에 잊혀진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끝에서 살아남은 11살의 어린 손자가 훗날 정조라는 위대한 철인군주 성장했다는 빛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철저히 고립된 채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나무 벽을 긁어내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야 했던 그 28살의 남자에게 당시 그가 목숨을 걸고라도 닫고 싶었던 조선의 내일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요?